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4일 JTBC 아침 N을 시작합니다. 잠시 뒤 오전 11시에 12.3 비상계엄 이후 122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선고합니다. 헌정사상 3번의 대통령 탄핵 심판 가운데 헌재는 어느 때보다도 긴 심리를 거쳤습니다. 대통령이 파면될 만한 중대한 법 위반을 했는가? 헌법재판소의 주문을 기다리는 일이 남았습니다. 오늘 아침엔 뉴스 특보 체제로 탄핵 심판 상황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헌법재판소로 가보겠습니다. 지금 3시간 반 정도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조혜연 기자, 지금 내부 상황 어떻습니까? 네, 헌법재판소 안은 대체로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잠시 후 있을 선고 준비를 위해서 좀 바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금은 사전에 출입이 승인된 인원들에 한해서 엄격한 신분증 검사를 거쳐서 출입이 가능합니다. 일반에 개방하던 민원실도 오늘은 개방하지 않습니다. 직원과 승인된 사람들 외 일반인의 출입은 매우 철저하게 통제를 하면서 보안을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현장 취재진들은 문영배 대행 등이 출근하는 모습을 촬영하기 위해서 헌재 본관 정문 쪽에서 대기하고 있습니다. 오전 6시 50분쯤 지나서 정영식 재판관이 서류 가방을 들고 가장 먼저 출근을 했습니다. 다른 재판관들도 자택에서부터 경호를 받으면서 곧 차례로 출근길의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은 재판관들의 출근길 취재가 금지됐었는데 오늘은 선고 당일인 만큼 예외적으로 취재가 허용이 됐습니다. 네, 그러면 재판관들은 9시에 출근을 해서 11시에 선고가 있는데 그 전에 짧게라도 평의를 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헌법재판관들은 오늘 오전 9시 30분 선고 전 마지막 평의를 진행합니다. 결정문과 선고문을 최종 점검하는 차원입니다. 헌재는 어제 오전과 오후 두 차례 평의를 열어서 결정문을 수정하는 등 어느 정도 결정문을 완성한 상태인 걸로 전해집니다. 헌재는 주문을 읽는 그 순간까지 철통 보안을 지키기 위해서 별도의 보도자료도 만들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 보도자료를 선고 이후에 배포한다고 하더라도 그 작성되는 과정에서 내용이 좀 유출될 수 있다고 판단한 겁니다. 재판관들이 선고 이후에 완성된 결정문에 서명을 하면 당사자들에게 전달되고 그 뒤에 비실명화 작업까지 거쳐서 일반에 공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선고를 보기 위한 방청 경쟁률도 치열했는데 생중계로 선고를 지켜볼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최종적으로 9만 6천 명이 넘는 방청 신청이 몰려서 4,818대 1, 역대 최대 경쟁률로 방청객이 선정됐습니다. 일반에게 배정된 방청석은 단 20석인데요. 이 선정된 방청객은 신분증을 제출하고 방청권을 교환해서 입장하게 됩니다. 이렇게 방청객으로 선정되지 못한 일반 시민들도 생중계를 통해서 선고를 지켜볼 수 있습니다. 어제 헌법재판소 대심 판정에는 총 8대의 크고 작은 카메라와 음향 장비들이 설치돼서 생중계에 대비를 했습니다. 재판관 입장부터 주문 낭독 과정 그리고 양측의 표정 변화까지 생중계로 생생하게 지켜볼 수 있는 겁니다. 네,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에서 JTBC 조혜연입니다. 네, 이번엔 헌법재판소 밖으로 가보겠습니다. 김필중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김 기자, 헌법재판소 바깥이 지금 진공 상태가 됐는데 경찰들만 있는 상황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저는 헌재 정문 바로 앞인데 취재진과 경찰만 있습니다. 시위대는 한 명도 없는데요. 경찰차가 헌법재판소 옆을 빙 둘러싸는 이른바 진공 상태가 이뤄졌기 때문입니다. 둘러싼 차벽이 150m가량으로 경찰버스 160대와 일반 승합차 등 모두 200여 대의 경찰 차량이 동원됐습니다. 차벽 안으로 들어오려면 기자들도 신분증을 보여줘야만 출입이 가능했고 통제구역 안에선 통행로를 통해서만 이동이 가능합니다. 헌법재판소와 가장 가까운 지하철역인 안국역은 오늘 첫 차부터 전면 폐쇄됐습니다. 검은검색대 강화돼 충기와 같은 위험용품 반입도 금지가 됐고 헌법재판관 신변 보호를 위한 경호팀도 추가로 배치가 됐습니다. 캡사이신과 장봉 등을 준비한 경찰 기동대 등도 투입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헌재 주변에선 탄핵 찬성 집회가 밤새 시위를 했죠. 네, 그렇습니다. 탄핵 찬성 집회는 어제부터 안국역 인근에서 철야 농성을 진행 중입니다. 선고 1시간 전인 10시부터는 같은 장소에서 시민 결의대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선고 이후에는 광화문 농성장까지 시민 행진을 할 예정인데요. 탄핵 반대 집회도 광화문에서 밤새 집회를 가졌습니다. 이어 10시에는 광화문 사거리에서 집회를 가졌다가 선고 때는 대통령 관저 인근으로 이동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그럼 안국역 외에 인근 지하철역은 어떻습니까?
현재까지는 안국역만 폐쇄됐는데 시위들이 있을 수 있는 광화문이나 여의도, 한남동 인근 지하철역 15개도 폐쇄가 될 수 있습니다. 시내버스는 광화문과 세종대로, 한남동과 국회 앞 등에서 임시 우회하거나 무정차 통과합니다. 안군역 사거리는 차량이 정면 통제된 가운데 공공자전거와 공유 킥보드 이용도 제한됩니다. 지금까지 헌법재판소 앞에서 JTBC 김필주입니다. 다음은 지금 윤 대통령이 머무르고 있는 한남동 관저로 가보겠습니다. 김영민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김 기자, 지금 상황 어떻습니까? 네, 저는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 나와 있습니다. 이곳 관저 앞에는 벌써부터 긴장감이 맴돌고 있습니다. 오늘도 관저를 중심으로 탄핵 찬반 집회가 예정돼 있습니다. 특히 탄핵 반대 집회 현장에서는 이른 아침부터 태극기와 성조기를 든 지지자들이 몰려들고 있습니다. 이들은 관저 인근에 모여 탄핵 각하, 윤석열 대통령이라는 구호를 외치고 있습니다. 관저를 지키는 경호처 직원들도 분주하게 움직이는 모습이었습니다. 관저 정문을 중심으로 바리케이트를 2중, 3중으로 쳐놨고 신원 확인도 강화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관저 앞으로 향한 이유 뭡니까? 오늘 윤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는 크게 두 곳에서 열립니다. 용산 대통령실 앞 전쟁기념관과 지금 제가 나와 있는 이곳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입니다. 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이미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이 안 되는 것으로 결정이 났다며 자신들이 모인 이유는 윤 대통령을 환영하기 위해 모이는 거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몇 시간 뒤면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심판 결과가 나올 예정인데 탄핵 여부와 상관없이 이곳 한남동 일대는 오늘 하루 굉장히 혼잡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관저 주변도 헌재 앞만큼이나 경비가 강화된 상황이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오전 0시를 기해 경찰이 가장 높은 단계의 비상근무 체제인 가포 비상을 발령하면서 이곳 관저 앞 경비도 한층 강화된 모습입니다. 경찰도 대거 배치돼 관저 인근 통행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경찰 버스로 차벽도 빽빽하게 세워놨고 질서 유지선도 설치된 모습입니다. 용산구청은 흔들린다는 민원이 제기됐던 인근 6교를 폐쇄한 뒤 인근에 임시 건널목을 설치했습니다. 인근 학교 두 곳은 오늘 하루 임시 휴업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한남동 관저 앞에서 JTBC 김영민입니다. 네, 이번엔 오늘 선고 결과를 긴장하며 기다리고 있을 용산 대통령실로 가보겠습니다. 강희영 기자, 지금 대통령실 분위기 어떻습니까? 네, 이른 아침부터 대통령실 직원들은 평소처럼 용산 청사로 출근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은 3시간 정도 뒤에 있을 탄핵 심판 선고도 청사에서 TV로 시청할 걸로 보이고요. 일부 고위급 참모들은 이 한남동 관저로 이동해서 윤 대통령과 함께 결과를 지켜볼 가능성도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선고 기일이 정해진 당일에 차분하게 결과를 기다리겠다는 짤막한 입장을 낸 뒤엔 공식 입장을 자제해오고 있는데요. 오늘 윤 대통령과 대통령실 조직의 운명이 달린 만큼 긴장 속에 이 선고 결과의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네, 오늘 윤 대통령은 선고에 출석하지는 않는데 이후 직접 입장을 밝힐 가능성도 있습니까? 네, 현재로선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우선 헌재 선고 전까지는 이 윤 대통령의 별도 메시지는 없을 걸로 보입니다. 다만 선고 결과가 나온 이후엔 어떤 형식으로든 입장을 밝힐 거란 전망이 큰데요. 윤 대통령도 오늘 한남동 관저에서 김건희 여사 또 변호인단 등과 함께 선고 결과를 TV 생중계로 지켜볼 예정입니다. 만약 탄핵이 기각되어 직무에 복귀하게 된다면 윤 대통령은 오후쯤 이곳 집무실로 출근해서 업무 보고를 받고 또 대국민 담화를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 탄핵이 인용된다면 윤 대통령은 즉각 파면되고 관저를 떠나야 합니다. 지금까지 용산 대통령실에서 JTBC 강현입니다. 네, 다음으론 정치권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국회 취재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한민정 기자, 오늘 여야 분위기 어떻습니까? 네, 여당은 윤 대통령의 직무 복귀를 그리고 야당은 윤 대통령의 즉각 파면을 바라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여야 지도부는 공개 일정을 최소화하고 이곳 국회에서 TV 생중계로 윤 대통령의 선고 결과를 지켜볼 걸로 보입니다. 민주당은 오늘 오전 10시 본청 당대표실에서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개최할 예정이고요. 국민의힘도 오전에 비상대책위원회를 소집했습니다. 이 선고 결과에 따라서 여야는 각각 의원총회를 소집해서 헌재 결정에 따라 전국 대응 방안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네, 선고를 앞두고 국회도 경비를 강화했죠.
네, 그렇습니다. 선고 당일인 오늘 아침에도 국회에 출입하는 이들의 출입증 검사를 강화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국회 사무처는 어제부터 이번 주 일요일 자정까지 외부인의 출입을 제한하는 등 보안 태세를 끌어올렸는데요. 국회에 진입할 수 있는 7개 문 가운데 3개가 폐쇄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기자회견이나 세미나 등 각종 행사에 외부인이 참여할 수 없습니다. 네, 정치권은 막판까지 여론에는 어떤 메시지를 던졌습니까? 네, 여야는 전날까지 각각 윤 대통령 직무 복귀와 파면을 촉구하면서 막판 여론전을 펼쳤습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헌재가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공정한 판결을 해야 갈등과 혼란이 최소화된다고 했습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헌재가 헌법 파괴범을 파면할 거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했습니다. 민주당은 천막 당사를 운영해 왔고 일부 의원들은 24시간 철야 농성을 진행해 왔습니다. 국민의힘은 헌재 앞 안국역에서 밤샘 릴레이 시위를 이어왔습니다. 네, 정치권은 선고 이후를 어떻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네, 윤 대통령이 파면될 경우 국민의힘은 의원총회를 거쳐서 향후 대책 등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그간 탄핵 반대로 당내 분위기가 기울었던 만큼 거친 발언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파면 시 대통령을 뽑는 조기 대선 정국이 돌입하는 만큼 여야는 선거 준비에 나설 계획입니다. 하지만 만약 기각 결정이 나올 경우 윤 대통령은 즉각 직무에 복귀하게 되는데요. 여권에서는 국정 안정을 논의하고 또 야권에서는 장애투쟁 에 나설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탄핵 선고 결과에 따라서 여야가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JTBC 한민정입니다. 네, 조금 더 자세한 상황을 임지봉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법조팀 여도영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여 기자 먼저 이번 탄핵 심판 여러모로 기록을 남겼는데요. 정리를 좀 해주시죠. 맞습니다. 탄핵 가결 후 111일 만에 선고가 나오는 겁니다. 변론 종결 후에는 38일 만입니다. 자, 지난 전 대통령들의 사례와 좀 비교해 보겠습니다. 변론 종결로부터 노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엔 14일 걸렸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11일 걸렸습니다. 가결 기준으로 하더라도 노 전 대통령이 63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91일 걸렸으니까 일단 헌법재판소가 최장 기간 논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오늘 재판관들의 출근길이 취재진에게 이제 노출이 됐는데 오늘 당일 재판관들은 뭘 하게 됩니까? 네, 재판관들은 오늘 평시처럼 출근을 합니다. 9시 전까지 출근을 다 마칩니다. 그리고 9시 30분에 평의실에서 마지막 평의를 진행합니다. 사실상 최종 결정문은 이미 나온 상황입니다. 지금 오늘 모여서 하는 건 마지막으로 표현 같은 것들을 좀 점검하게 되는데 중요한 건 서명도 선고 전에는 하지 않습니다. 선고가 나고 직후에 하게 됩니다. 서명을 하는 순간 그 전산에 등록이 되기 때문에 이때 또 유출이 될 수 있어서 이 사후에, 선고 후에 서명을 하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법정에서 읽을 자료라던가 결정문 같은 거는 결국에 저 8명의 재판관만 정확하게 아는 겁니다. 헌재는 이 보안에 특히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네, 11시 선고가 이루어집니다. 지금 3시간 조금 넘게 남았는데요. 11시에 선고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네, 이게 선고가 좀 늦게 나온다 이런 지적이 있다 보니까 시간에 따라서도 많은 해석이 나왔습니다. 여태 10시에 선고를 하면 탄핵 심판은 다 기각이었고 11시는 인용이다 이런 이야기도 있었는데 저희가 실제로 취재를 해보니까 선고 시간을 정할 때 그런 결과를 고려하고 정하는 건 또 아니라고 합니다. 이전에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때 11시에 선고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10시에 선고를 할 경우에는 마지막으로 평의를 하고 또 준비를 할 시간이 빠듯해서 11시에 선고 시간을 정했다고 합니다. 네. 지금 임지봉 교수님 나와 계십니다. 네. 교수님 안녕하세요. 오늘 선고 결과 어떻게 좀 보십니까? 예, 저는 오늘 선고는 8대0 만장일치로 인용 결정이 날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게 아니라면 최악의 경우는 인용 6, 그다음에 각하 2 해서 6대2. 그렇지만 그것도 6명 이상의 헌법재판관들이 인용의 입장을 취했기 때문에 네. 결론은 인용 결정입니다. 기각 의견은 없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왜냐하면 기각 의견이라는 것은
헌법재판소가 이제껏 대통령 파면의 기준으로 확립한 네. 기준, 그러니까 헌법 소의 관점에서 용납할 수 없거나 혹은 국민의 신임을 배신하는 등 중대하게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할 때 네. 직접 선거를 뽑은 대통령도 파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준을 적용했을 때 아예 형식적 요건에서 각하다 그러고 내용으로 안 들어가면 몰라도 네. 실질적인 내용 판단으로 들어가서는 이 기준을 적용하면 저는 기각 의견은 그 법률가로서 쓰기가 힘들다. 논리적인 문장 구성이 저는 어렵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기각 의견은 나오지 않을 걸로 봅니다. 최악의 경우 반대 의견이 나온다면 두 분 정도의 각하 결정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그렇지만 가장 확률이 높은 것은 만장일치의 인용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교수님께서는 좀 법학자로서 보셨을 때 가장 재판관 사이에서 치밀하게 논쟁했을 만한 부분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역시 그 대통령을 파면에 이르게 할 정도로 중대한 위헌위법 행위였느냐. 네. 위헌위법 행위의 중대성이 가장 치열하게 다투어졌을 것이라고 보는데요. 왜냐하면 노무현 대통령 때도 그랬고 박근혜 대통령 때도 그랬고 자 대통령을 탄핵하려면 중대하게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해야 하는데 두 대통령 다 헌법 법률 위배가 각각 있었어요. 네. 그런데 두 분의 운명은 반대였잖아요. 노무현 대통령은 헌법 법률 위반 행위는 했지만 그것이 대통령을 파면하게 할 정도로 중대한 위헌위법 행위는 없었기 때문에 네. 기각이 된 거고 네. 박근혜 대통령은 중대한 위헌위법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인용이 된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중대성의 기준으로 헌재가 스스로 두 가지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네. 두 가지 기준 중에 어느 하나라도 충족하면 중대성이 인정돼서 파면되는 건데요. 그 하나가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헌법 수호의 관점에서 이 대통령직을 유지하게 하는 것이 용납될 수 있느냐. 이거는 사실은 다분히 법률 전문가로서의 판단 기준입니다. 네. 제가 봤을 때는. 그리고 두 번째는 국민의 신임을 그 대통령이 배신해서 국정을 담당할 자격을 상실했느냐. 네. 이 부분은 사실은 국민의 여론도 어느 정도 참조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절대 다수의 국민이 이제 대통령 탄핵에 찬성한다면 그것은 이제 절대 다수의 국민이 대통령에게 선거를 통해서 부여한 신임을 배신당했다고 생각하는 경우일 수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번에는 저는 두 기준 중에 헌법 수호의 관점에서 대통령직을 윤 대통령을 하여금 유지하게 하는 것이 네. 용납될 수 있느냐와 관련한 부분에서 용납될 수 없다라는 결론에 이르러서 파면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네. 윤 대통령은 군인을 무장한 군인을 계엄군을 국회에 투입한다든지 중앙선거관리에 투입한 것도 중대한 위헌 행위인데 그 이후에도 윤 대통령은 이제 법적 정치적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 그래놓고 이제 법관이 정당하게 발부한 영장의 집행을 하러 왔는데 그걸 거부했죠. 예. 그리고 또 서부지방법원이 영장 관할권이 없는 법원이다라고 법적 논란을 일으켰고 그에 대해서 법원이 이 신청을 이례적으로 받아줘서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라고 기각 결정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 문제를 끌고 가서 결국은 사법부 흔들기를 통해서 서부지법 난동 사태를 초래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에서 헌법재판소는 윤 대통령에게 헌법 수호의 의지가 없다라고 판단을 하면서 중대하게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했다. 그래서 파면한다라고 적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중대한 법 위반이 있는가, 헌법 수호의 관점에서 용납할 수 있는가, 또 그렇습니다. 국민의 신임을 배신했는가, 이 부분을 좀 중요하게 다룰 것으로 보입니다. 교수님께서 뉴스룸 인터뷰에 몇 번 나와 주셨는데 지난번 이제 15일에는 만장일치 인용으로 의견은 모아졌을 거라고 예상을 하지만 판결문 문구가 다듬는 중이어서 계속 늦어지는 것 같다 이런 얘기 하셨지 않습니까? 이렇게까지 좀 심리가 길어지는 변론 종결 이후에도 상당히 길어졌는데 그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정상적으로 또 순조롭게 평의가 진행됐으면 대통령 파면의 그 기준이 워낙 확고하게 확립돼 있기 때문에 그 기준을 적용해서 법리적인 판단만 했으면 저는 3월 14일경에는 선고할 수 있었다고 생각해요. 예.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만장일치로 그것도 선고하리라고 예상을 했던 건데 네. 그 3월 14일을 지나고 3월 21일도 지나고 계속 지체가 됐죠. 네. 그 이유는 평이 막판에 나는 지금 상태로는 이제 인용 결정에 가담할 수 없다라는 입장을 보인 재판관이 저는 나타났다고 봐요. 그게 최대로 3분이라고 생각해요. 최대 3분. 예. 네. 왜냐하면 이 윤 대통령 탄핵 결정 전에 네.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결정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거기서도 의견이 많이 갈라졌잖아요. 2분은 각하 의견이었고 한 분은 기각 의견이었지만 별개 의견으로서의 기각 의견. 예. 그래서 그 3분이 만약에 윤 대통령 탄핵 사건에서도 입장을 그러니까 다른 입장을 견지했다면 3분이었을 건데 저는 이번에는 3분은 아니다. 그러니까 인용 5에 기각이나 각하 3분은 아니다. 네. 왜냐하면 그런 경우는요. 헌재가 선고를 못해요. 왜냐하면 한 명의 공석이 있잖아요. 예. 이 공석인 마은혁 후보에 대해서도 헌재가 2번의 판결을 통해 가지고 마은혁 후보에게 임명장을 권한대행이 임명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헌재 스스로가 임명하라고 해놓고 기다리지 않고 8명으로 그것도 5대 3이면 6명 이상이 찬성해야 탄핵이 되는데 5명이기 때문에 네. 기각 결정이 나간다고요. 예. 그러면 마은혁 후보가 들어와서 인용 의견을 보이면 6대 3으로 인용이 될 거지 않습니까? 네. 물론 마은혁 후보가 들어와서 기각이나 각하 의견을 보이면 4대 4가 되겠죠. 네. 그렇지만 6대 3의 가능성도 있는데 헌재가 마은혁 후보가 들어와야 된다고 2번이나 판결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들어오지 않은 상황에서 5대 3인데 기각 결정을 내리는 것은 예. 헌재 스스로가 굉장히 큰 부담을 안게 되기 때문에 예. 오늘 선고를 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5대 3은 아니라고 봐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저희 취재 결과도 있습니다. 여도현 기자 이 5대 3 교착 상태일 거다 이런 추측이 한덕수 탄핵 심판 이후에 계속 나왔는데요. 5대 3 아니다 이런 취재 결과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동안 헌재가 대들하게 걸렸다, 5대 3 대들하게 걸렸다 이런 추측이 많았는데 일단 교수님 말씀처럼 그런 상황은 아니라고 저희가 실제로 취재를 했습니다. 예. 선고를 내릴 수 있는 상태가 됐기 때문에 선고 기일이 공지됐다라는 건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4대 4일 경우에는 한 명이 들어와서 어떤 의견을 밝히냐에 따라서 결론이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나 또 마찬가지로 인용이 3이고 기각이 5라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헌재가 지금까지 5대 3으로 나뉘는 상황에서 선고를 한 적도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인용 5, 기각 또는 각하 3 이런 식으로 이제 판결이 나온 적은 없다 이런 말씀인 거죠. 그러면 오늘 절차를 한번 좀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좀 선고 절차 11시에 이제 탄핵 심판의 선고를 하게 되는데 절차 어떻게 좀 진행됩니까? 네, 일단 재판관들은 이미 선고기일을 공지할 때 판결을 마쳤습니다. 선고 전까지 오늘까지 계속해서 최종 결정문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9시 30분에 마지막 평의를 하고 나면 11시에 선고를 하는데요. 예. 이 선고는 생중계가 됩니다. 그리고 보통 선고가 나고 나면 주문을 읽고 기자단에게 결정문에 준하는 내용의 보도자료가 배포가 되는데 오늘은 별도의 보도자료가 없습니다. 네. 이 재판관이 법정에서 읽는 그 내용, 그 낭독하는 그 내용만 바로 공개가 됩니다. 그리고 결정문은 오후 3시쯤, 빠르면 오후 3시쯤에 비실명화 작업을 해서 더 구체적인 판단 이유는 그때쯤 확인할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네, 오늘 11시에 이제 선고를 하게 되는데 이 순서, 주문을 언제 낭독하느냐 이 순서도 좀 중요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이 주문 순서가 중요한 게 이 재판관들이 전원 일치의 의견이면은 예. 이 주문 내용을 가장 마지막에 말합니다. 네. 그런데 다수 의견, 소수 의견이 나눴을 때는 그 부분, 그 해당 부분 결정문을 쓴 사람이 먼저 이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의견이 나뉘었구나라는 걸 조금 더 빨리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주문 내용은 일단 이런 순서로 나오고요. 그다음에 내용 본론에 들어가면은 본론에 일단 들어가기 전에 탄핵 소추 요건이 지켜졌는지, 절차에 대해서 적법했는지 이런 언급이 먼저 나옵니다. 크게 대통령 측이 지금 지적한 게 수사 기록 증거 채택을 문제 삼아 왔는데요. 예. 그리고 이게 형사 재판에 같은 경우에는
당사자가 부동의하면 증거 인정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헌재에서도 쓰면 안 된다 이런 주장이었습니다. 그리고 내란죄 부분을 국회가 철회를 했는데 그러면 재의결을 했어야 됐는데 하지 않았다. 이 부분도 지적을 했습니다. 헌재는 먼저 이 부분에 대해서 판단을 하고 문제가 없다라고 하면 탄핵 소추가 됐던 핵심 쟁점 5가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판단 이유를 밝히게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이 파면에 이를 정도로 중대한 법 위반이 있었는지도 같이 판단하게 됩니다. 네. 교수님, 이 주문 순서 저희가 이야기를 나눴는데 네. 지금 아까 보신 이제 그래픽을 보면 이 전원 일치 의견일 경우에는 선고 요지를 다 말하고 주문을 말한다. 이거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을 참고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또 의견이 나뉘면 이제 주문을 이야기하고 선고를 얘기한다. 이거는 한덕수 총리의 탄핵 때 이런 순서로 진행을 했는데요. 네. 혹시 이번에는 좀 어떻게 저희가 예상을 해볼 수 있을까요? 이번에는 대통령 탄핵이기 때문에 주문부터 읽지 않으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예. 그러니까 아무리 반대 의견이 있다 하더라도 결정 이유를 찬찬히 읽고 나서 네. 주문을 읽을 거라고 보고요. 예. 그다음에 만약에 반대 의견이 있다면 반대 의견은 그 반대 의견을 취한 재판관 중에 연장자가 최선임자가 읽습니다. 예. 그리고 별개 의견은 혹은 보충 의견은 따로 읽지도 않아요. 네. 그런 식으로 진행될 거라고 보고요. 방금 이제 기자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헌법이나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게 아니라 헌법재판소에서 저도 한 3년 정도 헌법연구위원으로 교수를 하면서 겸직을 해보니까 네. 그 안에 이제 연구관들이 이렇게 그야말로 어떻게 보면 매뉴얼 같은 걸 만들었어요. 그게 네. 헌법재판 실무제요라는 책인데요. 거기 보면 그런 식으로 일반적으로 이렇게 반대 의견이 있을 때는 주문부터 읽고 그다음에 결정 이유를 읽게 하고 만장일치일 경우에는 이제 이유를 읽고 주문을 읽는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통합진보당 해산결정에서도 네. 반대 의견이 김희수 재판관의 반대 의견이 있었지만 이유부터 읽고 그다음에 반대 의견 한 명 있다는 걸 밝히고 네. 그렇게 됐어요. 그다음에 주문을 했다는 말씀이죠. 그리고 이게 대통령에 대한 탄핵 결정이기 때문에 주문부터 읽어버리면 이유 부분에 그 집중도가 떨어져요. 네.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대통령 탄핵 사건이기 때문에 이유부터 천천히 이 지금 쟁점에 대해서 이거는 위반했다 안 했다 이런 걸 천천히 이야기한 후에 네. 주문을 읽으리라고 예상합니다. 네, 뭐 한 20분, 30분 어쨌든 이유를 다 듣고 나서 저희가 결과를 알게 될 확률이 높은 거군요. 그렇습니다. 예. 지금 뭐 재판관들의 반대 의견은 없을 거라고 예측을 하셨지만 네. 개별 의견 같은 경우에는 있을 수도 있다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만약 있다면 어떤 개별 의견이 나올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반대 의견이 있고 혼동하지 마셔야 될 게 예. 별개 의견 혹은 보충 의견이 또 따로 있어요. 네. 반대 의견이라는 것은 결론이 인용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기각이나 각하인 거고 별개 의견이라는 것은 혹은 또 보충 의견이라는 것은 결론이 인용으로 같아요. 네. 그런데 그 결론에 이르는 이유가 다수 의견과 좀 다를 때 네. 별도로 이제 별개 의견이나 혹은 보충 의견을 냅니다. 예. 그러니까 별개 의견이나 보충 의견이 나가는 경우는 이제 만장일치 인용 결정이 나왔을 때고요. 네. 그다음에 반대 의견이 나가는 경우는 저는 아무래도 각하 결정으로 반대 의견이 나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네. 그 형식적인 요건을 이제 갖추지 못해서 이건 내용으로 들어갈 필요도 없다라는 결정이 각하 의견인데요. 네. 그런 각하 의견은 나올 수 있지만 실질적인 내용 판단으로 들어가서 너무나도 명백한 그러한 중대한 위헌 위법 행위가 있느냐를 예. 따지고 들어갔을 때 그게 중대한 위헌 위법 행위가 없다. 윤 대통령에게 헌법 수호의 의지가 있다. 그래서 헌법 수호의 관점에서 윤 대통령을 파면할 정도는 아니다라고 판단하기는 힘들 거라고 봅니다. 예. 그래서 저는 반대 의견이 있을 수도 있다. 그렇지만 그거는 각하 의견일 거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만장일치의 결정이 내려진다면 제 예상대로 내려진다면 그때는 별개 의견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별개 의견이나 보충 의견은 분명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헌법이나 법률 이게 5가지 쟁점을 놓고 보면서 이게 위배했다 안 했다라고 판단할 때 네. 특정 이제 쟁점에 대해서 위헌 위법 여부를 판단하는데 의견이 갈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지만 위헌 위법 중에 하나라도 있으면 중대성 판단으로 넘어가면 되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결론은 인용으로 갔지만 어떤 쟁점에 대해서 이거는 헌법 위반이다 아니다 혹은 법률 위반이다 아니다의 면에서 의견이 갈릴 수 있기 때문에 그 별개 의견이나 보충 의견은 만장일치의 인용 결정 하에서도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헌법재판소 내부로 가보겠습니다. 네, 지금 조혜연 기자가 헌법재판소에 나가 있습니다. 조혜연 기자, 지금 내부 상황 변동이 있습니까? 네, 헌법재판소는 대체로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계속 잠시 후 있을 선고 준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전에 출입이 승인된 인원에 한해서 엄격한 신분증 검사를 거쳐서 출입이 가능하고요. 일반에 개방하던 민원실도 오늘은 운영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직원과 일부 취재진 외 일반인의 출입은 매우 철저하게 막고 보안을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정영식 재판관이 6시 50분쯤 가장 먼저 출근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7시 30분쯤 김복형, 정계선 그리고 방금 전 이미선 재판관까지 차례로 자택에서부터 경호를 받으면서 출근을 했습니다. 다른 재판관들도 곧 차례로 출근길의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은 재판관의 출근길 취재가 금지됐었는데요. 오늘은 선고 당일인 만큼 좀 예외적으로 허용이 됐습니다. 네, 지금 재판관들이 속속 출근을 하고 있는데 이제 11시 선고 전에 짧게라도 이제 마지막 평의를 하게 됩니까? 재판관들 이제 곧이어 다 전부 출근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오전 9시 30분에 선고 전 마지막 평의가 예정이 돼 있습니다. 결정문과 선고문을 최종 점검하는 차원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현재는 어제 오전과 오후 두 차례 평의를 열어서 결정문을 수정하는 등 어느 정도 결정문을 완성한 상태인 것으로 전해집니다. 현재는 주문을 읽는 그 순간까지 철통 보안을 지키기 위해서 별도의 보도 자료도 제공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 보도 자료를 선고 이후에 배포한다고 하더라도 이 작성되는 과정에서 또 준비되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 결론이 유출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겁니다. 재판관들이 선고 이후에 완성된 결정문에 서명을 하면 당사자들에게 전달되고요. 그 뒤에 비실명화 작업까지 거친 다음에 아마 일반에 공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방청 경쟁률이 4,818대 1 엄청난 경쟁률인데 만약에 당첨되지 못했더라도 헌재가 생중계로 생중계를 하게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일반인에게 배정된 방청석이 20개뿐이지만 방청객으로 선정되지 못한 시민들도 생중계로 선고 결과를 지켜볼 수 있습니다. 어제 헌법재판소 대심 판정에는 총 8대의 크고 작은 카메라와 음향 장비들이 설치됐습니다. 네, 그래서 재판관 입장부터 또 주문 낭독 과정 그리고 양측의 그 사이에 양측의 표정 변화까지 모두 생생하게 생중계가 되는 겁니다. 네,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에서 JTBC 조혜연입니다. 네, 이번엔 헌법재판소 밖으로 가보겠습니다. 김필준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김필준 기자, 헌법재판소 밖이 지금 진공 상태가 됐는데 경찰들만 있는 상황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저는 헌법재판소 정문 바로 앞인데 이렇게 취재진과 경찰들만 있습니다. 조금 전 헌법재판관 차량들이 이곳 정문을 통과해 출근을 했는데요. 시위대는 한 명도 없습니다. 경찰차가 헌법재판소 옆을 빙 둘러싸는 이른바 진공 상태가 이뤄졌기 때문입니다. 둘러싼 차벽은 150m가량으로 경찰버스 160대와 일반 승합차 등 모두 200여 대의 경찰 차량이 동원됐습니다. 차벽 안으로 들어오려면 기자들도 신분증을 보여줘야만 출입이 가능했고 통제구역 안에선 통로를 통해서만 이동할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와 가장 가까운 지하철역인 안국역은 오늘 첫 차부터 전면 폐쇄됐습니다. 캡사이신과 장봉 등을 준비한 경찰 기동대 등도 투입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헌재 주변에선 계속 탄핵 찬성 집회가 시위를 했죠?
네, 그렇습니다. 탄핵 찬성 집회는 어제부터 안국역 인근에서 철야 농성을 진행 중입니다. 선고 1시간 전인 10시부터는 같은 장소에서 시민 결의 대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선고 이후에는 광화문 농성장까지 시민 행진을 할 예정인데요. 탄핵 반대 집회도 광화문에서 밤샘 집회를 했습니다. 이어 10시에는 광화문 사거리에서 집회를 가졌다가 선고 때는 대통령 관저 인근으로 이동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안국역 외에 인근의 지하철역은 어떻습니까? 일단 폐쇄된 곳은 안국역뿐입니다. 하지만 시위들이 있을 수 있는 광화문이나 여의도, 한남동 인근 지하철역 15개도 폐쇄될 수도 있습니다. 시내버스는 광화문과 세종대로, 한남동과 국회 앞 등에서 임시 우회하거나 무정차 통과합니다. 안국역 사거리는 차량이 전면 통제된 가운데 공공자전거와 공유 킥보드 등도 이용이 금지됩니다. 지금까지 헌법재판소 앞에서 JTBC 김필주입니다. 네, 윤 대통령이 지금 머무르고 있는 한남동 관저 앞에도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김영민 기자, 지금 한남동 관저 앞 상황 어떻습니까? 네, 저는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 나와 있습니다. 이곳 관저 앞에는 벌써부터 긴장감이 맴돌고 있습니다. 오늘도 관저를 중심으로 탄핵 찬반 집회가 열릴 예정인데요. 특히 탄핵 반대 집회 현장에서는 이른 아침부터 태극기와 성조기를 든 지지자들이 모여들고 있습니다. 이들은 관저 인근에 모여 탄핵 각하, 윤석열 대통령이라는 구호를 외치고 있습니다. 관저를 지키는 경호처 직원들도 분주하게 움직이는 모습입니다. 관저 정문을 중심으로 바리케이드를 2중, 3중으로 쌓아놨고 신원 확인도 강화하는 모습입니다. 네,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관저 앞으로 간 이유는 뭡니까? 네, 오늘 윤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는 크게 두 곳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용산 대통령실 앞 전쟁 기념관과 제가 나와 있는 한남동 관저 앞에서 열리는데요. 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이미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이 안 되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며 자신들이 모인 이유는 윤 대통령을 환영하기 위해서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몇 시간 뒤면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심판 결과가 나올 예정인데 탄핵 여부와 상관없이 이곳 한남동 일대는 오늘 하루 극심한 혼잡을 빚을 예정입니다. 네, 관저 주변에도 헌재한 만큼이나 경비가 강화된 상황이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오전 0시를 기해 경찰이 가장 높은 단계의 비상근무 체제인 가포 비상을 발령하면서 이곳 관저 앞도 한층 강화된 모습입니다. 경찰도 대거 배치돼 관저 인근 통행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경찰 버스로 차벽을 빽빽하게 세워놨고 질서 유지선도 설치됐습니다. 용산구청은 흔들린다는 민원이 제기됐던 인근 육교를 폐쇄한 뒤 임시 건널목을 마련했습니다. 인근 학교 두 곳은 오늘 하루 임시 휴업에 들어갔습니다. 지금까지 한남동 관저 앞에서 JTBC 김영민입니다. 네, 헌법재판소의 선고가 생중계되는 11시까지 이제 3시간 정도 남았습니다. 법조팀 여도현 기자, 임지봉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님과 이야기 계속 나눠보겠습니다. 여도현 기자, 오늘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핵심 쟁점 5가지를 한번 좀 간단하게 좀 정리해 주시죠. 네, 탄핵 소추 사유가 됐던 핵심 쟁점이 5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먼저 비상계엄 선포 과정입니다. 이 5분 국무회의를 어떻게 볼 것인가가 쟁점이었습니다. 헌법 89조는 계엄 선포와 그리고 해제에 대해서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된다고 하는데 의사정족수 11명이 다 채워졌던 10시 17분에 국무회의를 해서 5분 만에 마쳤습니다. 예. 두 번째 쟁점이 바로 포고령 1호의 위헌성입니다. 포고령 1호는 첫머리부터 국회의 정치 활동을 금지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대통령은 탄핵 심판 법정에 나와서 이게 형식적인 거고 실제로 집행 의지가 없었다라고 했지만 김용현 전 장관은 국회 측이 실제로 그랬는지, 실제로 집행 가능성이 있었는지 묻자 당연히 그렇게 하는 게 맞다라고 했습니다. 예. 세 번째 쟁점이 국회 봉쇄입니다. 자, 국회 봉쇄는 당일에 전 국민이 생중계로 당시 상황을 다 봤습니다. 그런데도 대통령은 법정에선 질서 유지를 위한 것이었다라고 했습니다. 좀 네. 주목해 볼 만한 부분이 이날 재판관들이 김용현 전 장관에게 지금 군인이 들어갔기 때문에 충돌이 발생한 것 아니냐 이런 식으로 질문을 했습니다. 네. 네 번째가 중앙선관위 장악 시도입니다. 국회가 아니라 가장 먼저 군이 투입된 곳이 바로 이 선관위 시설이었습니다. 선관위 시설 3곳에 군과 경찰이 투입이 됐는데 영장 없이 수색하고 직원들의 휴대전화도
뺏었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법관 체포 지시 부분이 있습니다. 이 체포조 명단에 대해서 홍장원 전 국정원 차장과 또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이 증언을 했습니다. 대통령은 이에 대해서 내란 프레임이다. 이거는 전면적으로 부인을 하고 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라는 점을 계속해서 강조해 왔습니다. 예. 일단 이 5가지 쟁점이 있는데 여기에 더해서 이 얼마나 또 중대한 파면에 이를 이유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같이 판단을 하게 됩니다. 예. 교수님, 이 핵심 쟁점 5가지 중에 이제 포고령 1호라든지 국회 봉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제 저희도 보도를 해드렸습니다만 의원회관 본청 사이 연결 통로를 고무호스로 계엄군이 막는다든지 또 기자를 계엄군이 케이블 타이로 묶는 영상이 또 공개되기도 했습니다. 네. 이런 것들은 변론이 종결된 이후지만 재판 당시 증언과는 좀 배치되는 언론 보도들인데 네. 평의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있습니까? 영향이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윤 대통령 측에서는 이제 그러니까 국회 예. 활동을 방해했느냐의 그 쟁점과 관련해서 국회 활동을 방해하기 위해서 계엄군을 국회에 투입한 것이 아니라 그 질서 유지를 위해서 투입했다고 했잖아요. 예. 그러면서 그 방송을 두고 그 계엄군이 국회에 투입되는 그 방송을 보고 달려온 국민이라든지 혹은 국회 내에 있는 국회 직원분들이라든지 보좌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좀 혼란스러울 수 있으니까 질서 유지를 위해서 계엄군을 투입한 거다라고 했는데 예. 그 고무호수로 출입문을 막고 이 타일을 가지고 가고 기자를 폭행하고 그런 것들은 이미 다른 그러한 탄핵 심판정에서의 그 증언들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미 질서 유지 목적으로 무장한 계엄군을 국회에 투입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 입증이 됐기 때문에 네. 그 추가적인 이러한 사실들은 저는 현재의 판단에는 별 영향이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예, 5가지 쟁점 중에 그러면 가장 중대한 위반이다 이렇게 보시는 건 어떤 쟁점입니까? 무엇보다도 명백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77조의 1항, 3항, 4항을 다 위반했어요. 그거는 이설이 있을 수 없습니다. 예. 1항이 뭐냐면 아까 기자분도 말씀하셨지만 12상 계엄 선포의 적절성에서 물론 국무회의를 거쳤느냐, 적법한 국무회의가 있었느냐 이것도 쟁점이지만 77조 1항에서 계엄의 경우는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에서만 선포를 하게 하고 있는데 네. 그 상황이 아니었다는 것은 TV를 본 국민들도 다 알고 헌법재판관들도 다 아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리고 그 사망에 보면은 비상계엄 하에서도 행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해서는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지만 예. 국회나 혹은 독립된 헌법기관인 선거관리에는 손을 댈 수가 없어요. 그런데 무장 계엄군을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투입을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게 질서 유지의 목적만 아니었다라는 게 인정이 되면은 77조 3항 위반인 거예요. 4항은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고 나서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하게 돼 있는데 네. 통고를 안 했지 않습니까? 이런 77조만 보더라도 1항, 3항, 4항을 다 위반했어요. 이건 예. 명백한 거예요. 이설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헌법 위반이 있는 거고 따라서 중대성 판단으로 넘어가면 되는데 중대성에 있어서도 헌법 수호의지를 윤 대통령이 못 보여줬기 때문에 헌법 수호의 관점에서 대통령직을 유지하게 하는 것이 용납될 수 없다라고 하면서 인용 결정인 날이라고 봅니다. 예. 2번의 이제 대통령 탄핵 심판 이 결과가 나왔고 이제 3번째 결과를 앞두고 있는데 네. 헌법재판소도 여론에 또 많은 비판이나 상처도 입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신뢰도 같은 경우에도 3월 3주차에 60%였는데 공지 직전에는 46%까지 좀 떨어졌습니다. 이번 선고 결과 이후에 헌법재판소에 요구될 역할 같은 것이 좀 있다고 보십니까? 헌법재판소가요. 제가 알기로는 국가 이제 국민들의 신뢰도 조사에서 1위를 계속 해왔어요. 예. 사실 상당 기간 1위를 해왔는데 이번에 그게 지지도가 헌재에 대한 신뢰도가 많이 떨어졌다는 보도를 저도 봤는데요. 예. 그 이유는요. 헌재가 그 선고를 지체했기 때문에 네. 지체하기 전에는 그래도
신뢰도가 그렇게 낮지는 않았습니다. 지체했기 때문에 떨어졌는데 그래서 좀 늦은 감은 있지만 오늘이라도 헌재가 선고를 하게 되면 그 신뢰도는 다시 올라갈 수 있다고 봐요. 예. 그런데 신뢰도가 올라가기 위해서는 저는 헌법재판관들이 만장일치의 인용 결정을 내려야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반대 의견이 각하 의견으로라도 있으면 윤 대통령을 지지하는 국민분들께서는 이 반대 의견에 기대서 이런 반대 의견을 쓰신 영웅도 있다라는 식으로 이야기하면서 이 헌재 인용 결정에 승복하지 않을 공산이 큽니다. 그렇게 되면은 계속해서 이 국론이 분열되고 예. 정치적 혼란이 장기화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막기 위해서도 또 장기적으로 봤을 때 헌재의 신뢰도를 회복하기 위해서도 저는 헌법재판관들이 지혜를 발휘해서 예. 만장일치의 인용 결정을 내려야 된다고 봅니다. 예,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임지봉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님, 법조팀 여도현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것으로 JTBC 아침엔을 마치겠습니다. 잠시 뒤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인용할 경우 윤석열 대통령은 파면되고 기각 또는 각하할 경우 즉시 직무에 복귀하게 됩니다. 오늘은 절기상 청명, 하늘이 차츰 맑아지는 날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소식 계속해서 JTBC 뉴스 특보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